안녕하십니까. 쌤미 메디컬 클리닉 이석입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되는데요. 몸도 마음도 함께 살찌우는 알찬 계획으로 맞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어 새학년 모처럼 아이의 선생님도 만날 겸 학교 교실에 들어선 엄마의 눈엔 자신의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유독 키가 작고 체격도 왜소하다면 정말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학교 중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이 방학만 되어라 왜소하고 키 작은 내 아이를 제대로 키워보자는 키 키우기 프로젝트를 다짐해보지만 막상 방학이 되어가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이들의 건강도 지키며 미래를 생각하는 키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롱다리 만들기의 저자 김성훈 한의원의 대표 원장 김성훈 박사님 모시고 성장 무진의 해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초등학교나 중학교 앞을 지나가다 보면은 저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인가 의심이 갈 정도로 참 키가 크다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여기에다 키 키우기 열풍까지 불고 있잖아요. 네. 요즘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커졌나요? 사실 요즘 아이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컸습니다. 네. 우리 먼저 표를 한번 보실까요? 표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이 173cm가 넘어가고 있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161cm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학생들도 남학생이 167.8cm, 여학생은 159.4cm. 초등학교 학생들도 여학생이 150.3cm, 남학생이 조금 더 작은 149.1cm로 되고 있는데요. 이 키가 요즘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이라든가 1학년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앞으로 성인이 되면은 예상 키는 175.8cm,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162.3cm 이상으로 커가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가 학생들의 키를 보면은 약 20년 전보다 남학생은 약 7, 8cm, 여학생의 경우는 4cm 이상 커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키는 국제적으로 비교해서 봐도 일본인 경우보다 약 2cm가 정도 크고 중국보다는 약 3cm 이상이 큽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이들의 청소년들 키와 비교하면 약 2cm 정도 작은 상태고요. 우리나라 같은 민족인 북한 청소년들과 비교했을 때는 약 7, 8cm 이상 우리나라 학생들이 더 큰 걸로 조사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 아이들의 키는 동양에서는 가장 크고 또 서양 키에 근접하고 있고 또한 키가 상반신보다 하반신이 커가는 롱다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키가 상당히 많이 커졌는데요. 키도 큰 사람들은 또 아주 큰데요. 또 키가 작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또 아주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네. 이렇게 다들 키가 크다고들 말을 하는데 하필이면 왜 우리 아이만 작을까? 정말 딜레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왜 이렇게 키가 크고 싶어 할까요? 네, 사실 평균 키라든가 평균 키 이하에 대해서는 피가 비슷하지만 평균 키에 만족을 못한 것은 아이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키에 대해서는 우리가 1년에 4cm 이하로 자랄 때 또한 100명을 똑같은 생일 나이의 아이를 100명을 세워놨을 때 3% 이내일 때 또 2살 어린애보다 작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저신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키가 상대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그 퍼센타일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고 50%일 이하 즉 에서 25% 이하라면은 키가 작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키가 크고 싶어하는 이유가 가지가 있죠. 얘들은 동료들하고 같이 있을 때 큰 애가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이 싫다. 그 느낌이 마치 나를 깔보고 무시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 직업에 대한 꿈이 있죠. 나는 커서 운동선수가 될 거야. 나는 모델이 될 거야. 그래서 어떤 키에 대한 모델이 되기려면 키가 커야 되고 어떤 그런 키에 대한 소망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참 재밌는 아이들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내가 좋아하는 운동선수가 키가 크니까 나도 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네. 부모님들의 입장도 있을 텐데요. 우리 네. 부모님들은 왜 아이의 키를 더욱더 이렇게 키우고 싶어 할까요? 사실은 키에 대해서 애가 달린 것은 엄마, 아빠 중에서 엄마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는 엄마가 애가 닳고요.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아이들이 애가 닳죠. 그래서 1, 2cm만 더 키워주면 영원이라도 팔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열망을 합니다. 네. 사실 엄마들은 그렇죠. 나처럼 살까 봐서. 흔히 초등학교 우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 중에 엄마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만년 1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일 앞에서 선생님을 칠판을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쳐다봤던 그런 느낌들이 아주 안 좋았던 거죠. 그리고 좀 그 아이가 커가면서 키가 작은 것이 이제 시댁에서 아이가 작은 것이 네 탓이다. 어떤 그런 그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아이들이 자라면 이제 그 사춘기가 되면서 엄마라든가 부모를 이렇게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되죠. 엄마 때문에 엄마가 키가 작아서 내가 키가 작다. 그렇게 원망을 하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결혼하고 또 직장을 잡고 그것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엄마들이 또 각자 한 가지 걱정한 것은 얘들이 이 키 때문에 자신감을 잃지 않을까, 조금 이렇게 왕따가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상황에서 키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성격이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키 크는 것을 열망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저도 아이를 키우게 될 텐데요. 원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더욱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전문가 입장에서요, 키 성장 치료를 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 키가 크다는 것은 별로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미국 프로야구가 100년 역사가 넘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키하고 수명에 대해서 그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165cm를 기준으로 165cm 이하인 사람과 165cm 이상인 사람의 그 수명을 봤더니 165cm 이상인 사람이 10년 정도 그 수명이 짧더라. 라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그 키가 크다는 것은 신체의 대사가 높아져야 되고 그만큼 어떤 질병적인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키가 큰 사람이 빨리 단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키가 크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데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그 전문가 입장에서 그 생각하고 싶은 것은 직업 선택에 있어서 아이들이 바라는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농구 선수가 된다든가 모델이 된다든가 연예인이 된다는 그런 게 있을 텐데 무작정 내가 키가 크지도 않을 텐데 그 농구 선수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어려서부터 노력을 했는데 결국 키 때문에 좌절한다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동안에 투자했던 경제적인 손실은 차지하고 시간적인 것도 차치하더라도 그 아이의 꿈과 희망이 좌절되는 순간 진짜 이것은 아주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여기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게 되면 미리 야가 어떤 자기 직업에 맞는 키가 될 것인가 약간 모자란다면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키를 키워서 꿈을 이루게 해주고 성장 치료를 하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키가 자기 직업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다면 일찍부터 자기 그 직업과 꿈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 것이 해주게 하는 것이 우리 같이 전문가 입장에서 생각하는 키에 대한 생각입니다. 네, 지금 현재는 또래 집단과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아이의 상태를 검사해보면 미래의 키를 예상할 수가 있어서 그것에 맞추어서 적절한 치료를 하면 참 좋겠네요. 그러죠. 아이가 그 또래보다 혹시 현재 크다 할지든지 또 작다 할지라도 한 번은 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성장 상태를 검진해 보는 것은 좋습니다. 아이의 키가 성장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키가 잘 큰다면은 하등의 성장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검진상에 평균 키라든가 자기가 원하는 키에 대해서 5cm가 작을 수도 있고 10cm가 작을 수도 있고 크게는 15cm가 작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5cm가 작은 경우는 뭐 널널하게 그 키에 대해서 성장 치료하게 해도 되겠지만은 10cm, 15cm가 작은 경우라면은 일찍부터 어떤 그 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이 이 우리가 성장 치료를 검진하는 목적이 되고 앞으로 아이의 어떤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하나의 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요, 가끔 볼 일이 있어서 학교를 가게 되는데, 한 교실에도요, 키가 작은 아이, 큰 아이, 아직도 솜털이 보송보송한 아이 등, 다양한 부류의 아이들이 있던데, 네. 나이는 비슷할 텐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 가끔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봤을 때, 내 아이의 키가 다른 키 큰 아이의 어깨에 닿는다. 그렇게 좀 작다라고 그렇게 보일 때, 진짜 어머니 입장에서는 뒷골이 딱 땡긴다고 그럽니다. 이거 집어넣었잖아. 그래서, 야, 이제 요 공부고 뭐고 다 집어치고 해. 키 키우고 건강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키 큰 음식을
관심을 갖게 되고 성장 크리닉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첫째가 우리가 아이들의 성장 상태를 보기 위해서 나이를 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이가 여연령이라는 나이인데요. 보통 사용되는 나이죠. 우리가 태어나서 경과한 연수와 달수, 그것이 여연령입니다. 야는 태어난 지 5년 6개월 됐다, 8년 9개월 됐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여연령이 되고요. 생일을 알 수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신장 연령입니다. 이 아이의 현재 신장이 몇 살 정도의 평균 키에 해당되는가. 그래서 키가 작은 아이들은 한 해 어린애들을 키하고 비슷할 수도 있고, 심하면은 2해, 3해 이상 어린아이들 키와 동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에 해당되는 신장 연령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소아의 뼈를 엑선으로 직접 촬영해서 발육 상태를 파악하는 뼈 나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은 270개의 뼈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이 성장을 하면서 350개로 늘어나고, 그것이 완전히 성인이 되면 뼈가 서로 융합이 돼서 207개의 뼈로 다시 줄어드는데요. 이 아이의 뼈의 성장 상태가 과연 그 중에서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라는 것이 뼈 나이입니다. 다음으로 정신 연령이 있는데요. 정신 연령이라는 것은 야이 하는 짓이 어리다, 정신적으로 또 지능적으로 어리다 하는 그런 정신 연령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생리적 연령이 있는데요. 네. 야가 생리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송보송 손털이 있다든가, 네. 또 야가 수염이 나기 시작한다든가, 젖가슴이 생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생리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가를 보는 이 나이가 있는 건데요. 우리가 성장 크리닉에서는 여연령, 그 다음에 현재 키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신장 연령, 그 다음에 뼈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 발달되어 와 있는가라는 고연령,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원장님께서 뼈 나이, 생일 나이, 키 나이라고 하니까는 감이 지금 잘 오질 않는데요. 네. 서로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죠. 네. 화면을 보시면서 보죠. 이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자, 뼈 나이, 키 나이, 생일 나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일 나이하고 1번 친구는 생일 나이와 뼈 나이가 똑같은데 키 나이만 잘 커 있죠. 네. 그래서 앞으로 키 클 시간은 또래하고 똑같이 남아 있는데도 키가 크다. 이거는 엄마들이, 부모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키입니다. 키 클 시간도 또래하고 똑같이 남아 있는데 키는 더 많이 커 있다. 두 번째로는 이 친구는 생일 나이보다 키 나이가 아직 큽니다. 근데 또 반면에 뼈 나이가 아주 어리죠. 그래서 네. 키 클 시간이 또래보다 더 많이 남아 있고 키도 훨씬 잘 커 있다. 이런 경우는 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정신 연령이 좀 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구만 크고 덕대만 컸지 사실 조금 행동하는 것이 어리기 때문에 약간 문제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고요. 네. 세 번째의 경우는 뼈 나이, 키 나이, 생일 나이가 다 똑같은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앞으로 현재 키도 또래하고 똑같고 앞으로 키도 또래하고 같이 똑같이 크면서 평균 키가 된다는 거죠. 사실 여기서 우리가 평균 키라는 것은 똑같은 생일과 생년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100명을 세워놨을 때 50번째 키를 의미합니다. 평균이. 그래서 키 큰 애가 50명이 더 있고 작은 애가 50명이 더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친구는 생일 나이보다 키 나이도 크고 뼈 나이도 큽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성조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키는 큰 것 같지만 사실은 나중에는 키가 그렇게 많이 크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다음 그림을 보면 이제 이런 경우가 주성장 치료의 대상이 되는데요. 생일 나이에 비해서 키 나이가 아주 작습니다. 근데 뼈 나이가 생일 나이보다 큽니다. 현재 키도 작고 또래보다 키가 클 시간이 없는데 이런 경우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죠. 저 경우는 성장이 다 해버린 경우죠, 그러면. 성장을 다 했다기보다도 또래보다 키 클 수 있는 시간이 훨씬 적다는 소리죠. 그만큼 키가 앞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니까 이런 거는 빨리빨리 체크를 해서 조기에 성장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6번째 경우가 생일 나이, 뼈 나이는 같은데 키 나이가 작습니다. 이런 경우가 임상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래하고 키 클 시간이 똑같이 남아있는데 키는 현재 또래보다 훨씬 작다라는 개념이 되고요. 7번째인 경우도 임상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생일 나이보다 키 나이가 훨씬 작은데 또 뼈 나이도 작다. 그래서 또래보다 키 클 시간이 조금 더 남아있는데 키는 더 작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성장 치료의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일 나이하고 비교했을 때 뼈 나이, 키 나이가 같은데 이런 경우는
열심히 치료한다면 키에 대해서는 평균 키 정도는 갈 수 있는 이렇게 조금 안심할 수도 있는 조건인데 이런 경우도 치료를 적절하게 해줘야 하는 상태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처럼 그 여기연령 똑같은 학교에서 반에서 키는 비슷할 텐데 좀 생일은 비슷할 텐데 이렇게 그 키 나이도 키도 틀리고 그 어떤 성징 속도도 틀리고 이렇게 해서 다 틀리겠는데 이것은 뼈 나이를 정확히 알아야만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복잡하게 이 뼈나이를 검사하지 않고요. 내 아이의 키를 클 시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정황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모가 조숙해 보이는 애들은 사실 키 클 시간이 별로 없다는 소리죠. 또래보다. 그 다음에 가족 중에 삼촌이라든가 또 이모, 엄마, 아빠가 약간 빨리 크고 빨리 성장이 멈춘 경우 이런 경우도 유전적으로 상당히 관계가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치아라든가 이빨이 나고 또 그 빨리 발육 상태가 빠른 애들 있죠. 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성장 발육이 조금 생각을 해서 치료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동물성 지방, 특히 그 패스트푸드라든가 그다음에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 경우 이런 경우는 방금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성호르몬을 조장을 빨리 시켜서 성조숙을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지방이 과다한 경우 이런 경우도 체지방 때문에 그 여성들 같은 경우는 체지방이 에스트로겐 합성을 빨리 해서 2차 성장을 빨리 오게 한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고요. 체질적으로 땀이 많이 있는 애들이 있고 열이 많이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약간 그 열과 그런 뜨겁기 때문에 성조숙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토피라든가 비염, 천식, 알러지성 질환이 있어서 깊은 수면을 못한대요. 그러면 그 수면 중에 델타파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고 키가 작게 되겠죠. 그 다음에 특히 움직이기 싫어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도 운동을 하고 그래야 성장판이 자극받고 그래야 될 텐데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서 또 우리가 부부 간의 갈등, 가족 간의 대화 단절, 불화 이런 경우가 있을 때도 얘들이 상당히 그 정서적으로 무의식 중에 내가 빨리 이 집안을 그 탈출해서 살아야 내가 건강하게 살겠구나라는 그런 무의식적인 작용 때문에 조숙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신적으로 조숙한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되고요. 뭐 다시 반복되지만은 2차 성징이 빠른 경우 이런 경우도 상당히 그 부모들이 미리 잘 간파하셔서 성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요. 이런 애들이 조기 성장 그침이 나타날 수 있는 아이들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키 성장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엄마 아빠가 작은데 쉬는 못 속인다. 팔자련이 해라 하면서 자신의 작은 키를 유전적으로 또는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인정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대부분 요즘까지 이제 예전은 부모님들이 많이 알고 계신데 네. 조금 몇 년 전만 해도 다들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먼저 자연현상을 가볍게 한번 봐볼까요?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이 송어가 무지개 송어라는 송어거든요. 송어인데 좋네요. 왼쪽의 송어는 바다에서 커서 다시 강으로 돌아온 송어고 오른쪽의 송어는 바다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계곡이나 산지에서 컸던 송어입니다. 근데 송어는 연어하고 똑같이 강해형 물고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그 태어났던 그 모천, 강이라든가 계곡으로 와서 알을 낳고 다시 그 알이 부화되면은 다시 그 바다로 내려가서 커서 다시 회귀하는 그 고기 물고기인데요. 연어와는 달리 민물에서도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림인 송어는 그 바다까지 가서 다시 돌아온 그 송어에 해당되고요. 오른쪽에 이 산천어는 그 바다를 가지 못하고 강 계곡에서 자란 송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그 송어는 1m 이상 자라는데 반해서 산천어는 약 30-40cm 정도 자라는 이렇게 두세 배 이상의 그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키 크는 곳이 환경이 참 중요하네요. 네, 그러죠. 뭐 우리가 임진왜란 때 기록에 보면은 우리나라 성인 남자가 152cm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913년도에 최초 신체 검사상에서는 약 그 남자가 161cm. 그 다음에 최근 2005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174cm 가깝잖아요. 약 400년 사이에 똑같은 우리 민족인데 20cm 정도 키가 더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간단하게 뭐 한 소나무에서 생긴 솔방울이 하나는 좋은 땅에, 기름진 땅에 떨어졌고 하나는 바닷가 바위 때문에 떨어졌다 합시다. 어떤 소나무가 더 잘 자라겠습니까? 기름진 땅에 그러죠. 당연히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키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네. 7, 80년 전만 해도 미국인 키가 가장 컸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미국인 평균 키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프린스턴 대학교하고 미넨 대가 공동으로 조사해서 ABC 방송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에서 라틴계, 키가 비교적 작은 라틴계를 빼고 백인과 흑인만 재었을 키를 쟀는데도 키가 옛날에 비해서 평균 키가 작아졌다고 그러는 거죠. 이는 뭐 미국이 뭐 여러간 물론 선진국이지만 여러간 의료 환경도 있겠고 또 미국 식생활이 가장 문제라고 합니다. 청소년기 때 먹는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이 이 음식이 바로 성조숙을 초래한다는 거죠. 이 음식들이 지방질 때문에 성 호르몬을 조기에 분비시키고 이렇게 조기 성장이 되고 조기 성장 그침이 생기기 때문에 키 클 시간이 적어지기 때문에 키가 작아진다는 보도가 있고요. 반면 네덜란드 키는 현재 아주 184 이상으로 평균 키가 많이 크고 있다고 하는데 뭐 낙농 국가고 또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좋은 환경 때문에 키가 많이 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키가 내 키가 작으니까 뭐 팔자다, 유전적인 것이다 라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마시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그 부모님들은 충분히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키를 키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키 단순한 몇 센치가 아니라 아이들의 꿈과 이상을 심어준다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유전적인 요인보다 더 중요한 키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무엇이 있을까요? 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네. 키 성장을 결정하는 인자가 유전적인 인자는 30%가 못 되는 23%에 불과합니다. 그 나머지가 약 70% 이상이 환경적인 요인인데요. 첫째 영양이 31%가 되고요. 운동이 20%, 그다음에 어떤 엄마의 관심이라든가 환경, 수면 상태 그런 것들이 약 26%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 생활 습관만 개선함으로써 약 7알 이상의 어떤 성장에 대한 조건이 달성된다는 이야기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2005년도에 아이들의 키에 대해서 보도한 결과가 있는데요. 발표한 결과가 있는데요. 키가 줄어든답니다. 이제 우리나라 키가. 여학생인 경우에 0.03cm가 줄어들고 있다. 그동안 쭉 아주 잘 성장했다는 것들이 줄어드는데 키가 물론 키 큰 애들은 잘 큽니다. 하지만 키도 양극화. 이렇게 키가 안 큰 애들은 아주 안 크고 큰 애들은 잘 큰다. 어떤 그런 건데요. 여학생들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아주 어떤 양극화가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일단 키도 이렇게 빈익빈, 부익빈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건데 결국은 상당히 이 환경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생활 습관이나 식생활 습관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평균 신장이 더 이상 크지 않고 줄어든다고 하니까 걱정이 앞서는데요. 왜 그럴까요? 저도 이런 현상이 이제 곧 나타나고 생각되는데 사실 일본인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들면 일본이 90년대 중반까지는 우리나라 청소년보다 2cm가 정도 더 컸었습니다. 네. 물론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역전해서 2cm가 더 크지만은 키가 중간 키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키 큰 애들은 아주 잘 크지만 작은 애들은 여전히 키가 작아서 격차가 커진다는 건데요. 이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생활 습관과 식습관의 차이죠. 어떤 애들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서 일찍 잠자고 또 좋은 음식, 인스턴트 식품 안 먹고 패스트푸드 안 먹어서 성장에 좋은 조건이 되는가 반면에 어떤 애들은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잠을 잘하기도 안 자고 저녁 내에 컴퓨터, PC하고 어떤 성장에 안 좋은 생활 습관과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키가 아주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돼야 할 시간에 잠을 자야 되고 또 좋은 영양식품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키가 어떤 애들은 잘 크지만 어떤 애들은 키가 안 큰다. 즉 이렇게 키도 키성장에 빈익빈 부익부를 나타내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성조숙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 나이에, 젖가슴이 생긴다고 해서 요즘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 아이들의 그 성장 속도가 상당히 또 초경연령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데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초경 연령이 시작되는 것들이 보면은 서구에서는 약 네덜란드라든가 그쪽의 애들은 13세 정도의 그 초경이 오는데 반해서 또 미국은 12.5세 정도에 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2살이 못 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우리 병원에 내원한 학생들을 약 500명을 조사해 본 결과 보통 초등학교 5학년 후반부터 초등학교 6학년 중반에 이렇게 그 초경이 오는 걸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다소 우려된 문제고 초경이 빨리 온 만큼 그 사춘기가 길어지고 그만큼 여러 가지 갈등 양상들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상황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초경이 빨라지는 등의 성조숙의 원인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왜 그런가요? 첫째는 우리가 그 서구화된 먹거리죠. 물론 먹거리가 많이 좋아져서 키도 많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 먹거리 중에서 그 항생제라든가 그 성장 호르몬이 들어있는 육류의 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지방, 고칼로리, 그 다음에 과자, 인스턴트 식품 이런 그 패스트푸드 때문에 어떤 그 성조숙의 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환경 오염과 자연 환경의 변화입니다. 환경 오염 때문에 내분비 교란 물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내분비 이상을 초래해서 성조숙을 초래할 수 있고요. 따뜻해진 날씨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키를 보면은 접두지방 애들이 키가 작고 그 추운 지방으로 올라갈수록 키가 큰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따뜻해지게 되면은 성조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너무 따뜻한 생활, 너무 따뜻하게 실내가 따뜻해진다든가 이런 것도 성조숙을 원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된 것이 가정환경, 사회환경의 변화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특히 문제성으로 보이는데요. 인터넷이라든가 음란물, 또 성인 문화를 조기에 접촉하는 사회환경, 또 야간 문화의 발달 이런 것 때문에 애들이 잠을 못 잡니다. 잠을 자야 할 시간에 잠을 못 자게 되고 운동 및 수면 부족, 그 다음에 심야 학원, 그 다음에 학업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성조숙을 오게 하는 건데요. 특히 그 호주에서 그 조사한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 학생 호주에서 아빠하고 친한 딸은 사춘기가 상당히 그 초경이 상당히 늦어진다는 보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부모 특히 대화 단절 이런 상황들 때문에 키가 많이 작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빨리 온 만큼 또한 성장이 빨리 되고 그만큼 또 성장이 조기에 멈추기 때문에 키가 결국은 작아지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의 사춘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금이나마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그 비결 공개해 주시죠. 네, 그렇죠. 뭐 이왕 공개한 김에 다 공개하겠습니다. 네. 성장기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자, 화면을 준비했는데 보시죠. 네. 첫째, 신 음식을 자주 먹어야 됩니다. 신과일, 식초 음식, 그 다음에 익은 김치 등을 많이 먹는 것이 성장기를 늘리는 좋은 방법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씨앗 종류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호박씨, 해바라기씨, 아몬드, 콩, 들깨 이런 씨앗 종류를 많이 먹어주면 좋겠고요. 유물 섭취가 좀 문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성장기는 먹어야 됩니다. 근데 좀 줄이는 데 비해서 어떻게 먹느냐 방법이 있는데요. 먹는 방법이 첫째가 닭고기 같은 경우는 통닭을 기름을 튀긴 통닭을 먹어서는 안 되고 대신 뭡니까? 닭백숙같이. 네, 맞습니다. 네. 녹두라든가 넣어서 백숙으로 넣어서 먹는 것이 좋겠고요. 돼지고기도 삼겹살 이렇게 기름이 굽거나 삼겹살로 먹는 것보다는 그 된장물을 풀어서 수육으로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소고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수육으로 먹으면 좋겠고 또
버섯이라든가 이런 야채하고 많이 넣어서 복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유는 두유하고 반씩 섞어서 먹어야 됩니다. 우유를 먹으면 키는 잘 크죠. 네. 하지만 성조석을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유를 두유 반, 우유 반 섞어서 우유 2컵, 두유 2컵 섞어서 먹게 되면 아주 어떤 우유에 대한 어떤 그런 나쁜 것들을 두유가 또 제거하고 우유의 그 상승되는 길을 내려주는 작용을 하는 아주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은 춥게 생활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 다음에 성인 문화 차단한다. 말씀드렸었죠. 10시 이후에 하는 드라마, 뭐 인터넷 TV에서 하는 그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봐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드라마들을 좀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찍 자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가족 간의 대화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아이들이 운동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줄넘기를 한 500개에서 한 1000개 정도는 해줘야 부족한 운동을. 그 다음에 가장 쉬운 것이거든요. 줄넘기가. 그 다음에 기지개를 작혀줘야 되는데요. 수업 시간에 그 작은 책상에 앉아있는데 기지개를 한 50개 정도 킨다면은 어려서부터 그런 습관이 나면 한 2, 3cm 이상을 더 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독식품을 먹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먹는 국적 불량의 식품 때문에 여러 가지 독성물들을 유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독식품이 가장 좋은 것이 일단 물, 그 다음에 뭐 녹두 빈대떡, 그 다음에 황태 북엇국, 그 다음에 뭐 녹차라든가 강잎차 이런 것들을 수시로 자주 먹어주면 어떤 그런 그 독성물질 때문에 기성장을 방해하고 내분비 결합물질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고,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잠자리 들기 전에 엄마들이 키 크라고 막 먹이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키 크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잠자리 들기 전 2시간 내에는 절대 음식을 먹지 말고 2시간 전에 우유라든가 두유하고 섞어서 먹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일찍 크는 아이가 있고 또 늦게 크는 아이들이 있는데요. 아이가 늦게 클지 빨리 클지 판단해보는 표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상황은 표징일 뿐이고요. 네. 가장 정확히 알아내는 기준이 성장판 뼈나이 상태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죠. 성장판 뼈나이 상태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네. 봐보실까요? 키와 가장 관계가 밀접한 무릎뼈입니다. 이 무릎뼈가 자라면서 롱다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 뒤꿈치뼈는 사춘기와 관계되는 뼈고요. 이 손목뼈가 지금 현재 손목의 성장판을 여러 가지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부모하고 유전적인 상태를 보기 위해서 부모와 같이 찍는 손목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골반뼈라든가 어깨뼈를 상황에 따라 찍어볼 수도 있습니다. 성장판 검사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부모님들이 9살인데 뭐 당연히 성장판 열리는데 뭐하러 찍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장판을 찍는 이유는 성장판이 열려있는가 닫혀있는가 보려고 찍어보는 것이 아니죠. 이 아이가 또래에 비해서 키를 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더 남아있느냐 또 혹은 덜 남아있느냐를 보고 서로 비교하고 뼈 나이를 정확히 계산해서 기성장의 어떤 그런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성장판을 찍어보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키 클 시간이 적게 남아있다면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혹은 키 클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그런 경우는 기성장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을 적절하게 보기 위해서 성장판을 검사하는데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부위를 찍어야 하느냐. 그 부분은 이렇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무릎뼈, 키와 관계된 가장 무릎뼈가 됐고, 발 뒤꿈치뼈, 그 다음에 손목뼈, 그 다음에 부모와 같이 찍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4가지 정도가 최소한 있어야 뼈 나이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손목의 뼈만 가지고 뼈의 개수라든가 뼈의 형태를 가지고 TW라는 방식으로 뼈 나이를 검사하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간이로 이렇게 쉽게 해볼 수 있는 뼈 나이 검사 방법으로서 상당히 오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뼈가 270개로 태어나서 350개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207개로 유학되는 과정, 이 과정에서 가장 그 뼈의 상태를 잘 알려주고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무릎,
발 뒤꿈치, 손목, 골반, 어깨뼈가 되는 것입니다. 네. 뼈의 개수는 변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변하네요. 네. 정확한 뼈 나이를 보기 위해서는 역시 키와 가장 관계가 깊은 무릎뼈와 이 골반뼈 상태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성장 치료를 하면은 이 좋은 때가 따로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성장판이 열려 있어야만 키가 크기 때문에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2, 3학년 정도 되면은 성장판이 거의 닫힙니다. 엄마 세대보다 3, 4년, 2, 3년 빠르고요. 네. 남학생의 경우는 고등학교 정도 되면 거의 닫힙니다. 그래서 그때 성장 치료를 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적이질 못하죠. 그래서 성장판이 완전히 열려 있고 사춘기가 성장판이 닫히기 시작하기 전 사춘기 전에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키가 언젠가는 크겠지. 엄마가 나는 고등학교 가서 키가 컸어야, 아빠는 나는 군대 가서 키가 컸어. 그래서 너 기다려봐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즘 아이들의 성장 상태가 많이 빨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또 나중에 와서 성장판이 이미 닫혔는데 그때 와서 후회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조기에 와서 한 번쯤은 검사해 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키가 다른 아이에 비해서 잘 안 크고 느리게 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성장부진의 원인 집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그 성장 호르몬 치료를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과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는 아이들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구루병, 연골 무형성증, 연골 저형성증, 터너 증후군, 눈안 증후군, 다운 증후군, 호르몬 분비 이상 이런 경우는 반드시 성장 치료를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님들이 대부분이 혹시 내 아이가 혹시 저런 병으로 키가 안 크느냐라고 그렇게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경우는 100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 할 정도로 희귀한 질환이고 이미 태어나서 한 돌이나 두 돌 되면 이미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상황으로 치료하고 있게 되죠. 그래서 저도 성장 클리닉을 주로 한다는 저도 이런 경우에 질환 환자를 한 10명, 손꼽 10명 이내로 진찰해 본 경험이 있는데 어머님들은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성장 호르몬 치료가 진행돼야 되는 걸로 보입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오장육부의 기능과 사상체질 등의 체질별로 나누어서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요. 네. 키 성장 장애의 경우도 같습니까? 당연하죠. 한방 성장 치료는 결국 성장 치료는 우리 오장육부의 상태, 체질 상태 다 보고 치료를 하는데요. 저희 병원에서 약 3,000회 이상의 그 상태를 분석해 본 결과 그 오장육부를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이 네, 보이죠? 지금 나오네요. 네. 비위장계 허약아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네. 음식으로부터 성장 에너지를 원활히 흡수하지 못한 경우죠. 구토, 변비, 그 다음에 복통, 배가 아프다고 잘하죠. 자주 체하고, 참음미도 심하고, 입냄새도 난 경우도 있고요. 잘 먹지도 않고, 음식 타박, 그 다음에 말 있죠.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주다. 그런 말도 있듯이, 일단 먹어야 잘 큽니다. 이렇게 식욕 부진, 유장기가 약한 애들이 약 분리해보면 약 35% 상당히 많은 경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호흡기계 허약아의 경우는 어떤가요? 예, 면역계의 허약으로 흡수된 성장 에너지가 면역 능력을 만드는 대로 허비되는 경우죠. 감기, 잦은 감기라든가 기침, 만성기관지염, 천식, 아토피가 앓고 있거나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감기가 유행하면 제일 먼저 감기 걸리고 낫는 것은 제일 나중에 낫는 아이들. 그 다음에 유행하는 감기는 혹시라도 하나 빼놓으면 어떻게 될 것처럼 다 찾아서 앓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성장 에너지가 필요 없는 것으로 허비되기 때문에 성장 부진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은 30%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걸로 전후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순환기 및 정신신경계 허약아의 경우인데요. 예민한 아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성장 에너지를 필요한 것으로 정확히 공급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데 잘 무서워하고 잘 놀래고 늘 불안해하고 그 다음에 혼자 잠도 잘 못 자고 수면 중에
잘 깨고 그다음에 소리 지르면서 우는 아이들, 잠꼬대가 심한 아이들 이런 경우도 약 15% 해당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간해독 기능 및 대사기계 허약화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그 성장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과잉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피로를 잘 느끼고 뭐 코피를 잘 린다든가 그다음에 이런 애들은 살이 무르고 근육량이 적죠. 쥐도 잘 나고 학기 초가 되면은 많이 지체한 아이들에 해당이 되고 학교 갔다 오면은 갱신을 못하고 지쳐 쓰러진 아이들이 약 10%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네, 비뇨생식기 및 골격계 허약화. 이런 경우는 그 성장 에너지를 키로 가게 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뼈로 가게 하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장통을 앓는다든가 소변을 자주 넣고 야늘증이 있다든가 그다음에 벨리도 아닌데 뼈가 잘 부러지고 잘 삐고 하는 애들에 해당되는데 약 10%가 되고 있습니다. 네, 속열이 쉽게 차는 이 열이 많은 아이들도 키가 잘 안 큰다고 하거든요. 그러죠. 성장 에너지를 열로 필요 없는 열로 허비하는 애들인데요. 주로 잠잘 때 땀을 많이 심하게 흘린다든가 또 장곳으로만 찾아다니면서 잠을 잔다든가 그다음에 뭐 한절기만 되면 손 발바닥에 뭐 벗겨지고 얼굴이 또 이렇게 버짐이 잘 튀고 그런 애들이 해당되고요. 조급해하고 성격이 좀 급한 애고 짜증을 많이 내는 애들입니다. 이런 경우도 조금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대여기까지 분리했는데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옵니다. 결국 성장 분인의 원인을 한 단적으로 요약하면은 체질적으로 허약해서 만성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성장 에너지가 흡수하는데 장애가 있고 또 필요 없는 섭비해서 결국 성장 에너지의 불필요한 손실로 정리가 되고 있고요. 성장도 우리가 은행에다 저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저축한 거와 똑같습니다. 일단 저축을 많이 하려면 금전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많이 먹어서 영양이 잘 흡수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흡수되고 많이 번 돈을 이렇게 헛반 데도 안 쓰고 잘 아껴서 써야 저축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흡수된 성장 에너지를 아프고 뭐 열로 장기 허약하고 병으로 인해서 허비한다면 키가 많이 못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 에너지를 잘 모으고 또 허비하지 않고 이랬을 때 자연스럽게 키가 잘 크게 되는 것이죠. 네, 비유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더 쉬운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치료법 및 치료 약물도 이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래서 체질과 증상과 같은 오정육부의 한방적인 치료가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림에서 한번 보실까요? 일단은 우리가 키 크는 약을 우리가 성장탕을 보면 키 크는 약을 베이스에다 깔고요. 네. 오장육부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보강하는 약. 그래서 보강하는 성장 에너지가 잘 들어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성장 방해 질환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필요 없이 비염이라든가 아토피, 위장이 안 좋다든가 그런 방해 질환을 원인 치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뇌로 피가 잘 가야 성장 호르몬이 뇌하체에서 잘 분비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야가 체질이 소음이다, 태음이다, 체질에 맞춰서 약물을 쓰고 성장 호르몬을 분비를 강화시킨 것을 성장 뼈로 잘 강해서 건강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맞춰서 우리가 성장 치료하겠는데 이런 맞춤형 성장탕이 되는 것입니다. 성장 치료법이 또 되는 것이고요. 네, 아이의 허약한 부분 그리고 체질과 질병 상태에 따라서 처방이 각각 달라진다고 합니다. 네. 성장 호르몬이 얼마나 잘 분비되고 뼈로 잘 가는가가 키성장에 가장 중요하고 네. 또 깊은 수면 중에 분비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성장 호르몬도 수면과 성장 호르몬이 너무나 관계가 깊습니다. 결국 어떤 한방 성장 치료든 양방 성장 치료든 관건은 성장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하게 만들고 또 성장 호르몬이 뼈로 잘 가게 해서 키를 크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표가 되는데요. 참고로 보면은 우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 수면과 성장 호르몬의 관계입니다. 밑에 표시된 상태가 뇌파로 말하면 델타파의 가장 깊은 수면인데 이때 성장 호르몬이 가장 폭발적으로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수면이 빠졌을 때 얘들이
땀이 송골송골 나면서 머리에서 그 조금 안고 그래도 깨지 않고 그런 상태가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시간인데요. 이 요즘 애들이 그 잠자는 시간이 자꾸 적어지죠. 사실은 이 수면하는 시간이 작기 때문에 얼마나 잠을 효율적으로 자게 하느냐. 즉 뇌파 중에 얼마나 델타파가 잘 유지돼서 그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냐가 요즘은 성장 치료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수면 중 델타파를 유지시키는 성장 멘탈 트레이닝 치료법이 키 키우기 성장 치료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던데 방금 그러한 원리가 있었나요? 네, 그러죠. 그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은 일단은 수면 중에 많이 분비된다는 거 아시죠? 네. 특히 10시부터 2시 사이 한 4시까지 거의 약 7, 80% 이상의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특히 10시부터 1시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상태가 요즘 아이들이 근데 10시부터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니까 잠을 자라. 그렇게 하면 언제 학원 언제 다니고 숙제는 언제 하고 그 초저녁에 잠을 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우리나라 아이들이 성조숙이 생기고 했던 이유들이 수면 시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LA를 한번 갔었는데 그때 제가 저녁밥을 먹고 한 7시쯤 됐을 거예요. 그때 서점가에 가서 책을 좀 한 권 사보려고 그랬는데 그때 택시를 잡았다고 가려고 그러니까 기사 아저씨 하시는 말씀이 지금 문 연 서점이 없대요. 다 집에 가서 밥 먹고 잠잘 준비하고 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때서야 이제 시내가 북적북적하고 밤인지 낮인지 모르게 저녁 내 야간 문화가 발달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9시, 10시 되면 다 잠자고 잠을 자야 되는데 못 자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동안 또 학습 클리닉을 하면서 이렇게 뇌파를 조절하고 잠잘 때 델타파를 유지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킴으로써 수면 중에 깊은 잠을 자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을 잘 나오게 하는 어떤 그런 치료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우수하고 또 집중력이 좋은 아이들이 공부 잘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애들 대부분 뇌파를 스스로 조절하는 자기 조절 능력이 있다는 거죠. 놀 때는 활동하는 베타파, 잠잘 때는 세타파, 델타파가 유지돼서 놀 때는 활동적이 되고 집중이 높아지고 공부할 때는 잠에 잘 때는 델타파가 나와서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아이들의 어떤 그런 학습 능력을 높여주고 산만하거나 집중이 부족한 아이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과잉 행동 장애들 이런 애들을 치료하면서 이것을 성장 클리닉에 접목했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을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한방의학의 특성인 맞춤형 성장치료법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키 작은 아이를 둔 어머님의 마음은 애가 타기 마련인데요. 이런 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전에는 전신장이라는 것이 병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키가 작다는 것이 상당히 정서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에 대해서 꿈과 희망을 키워준다는 데서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리서치 회사에서 아이들에 대해서 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가장 원하는 것이 외모, 즉 키였습니다. 이렇게 루키즘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 것은 좀 문제성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리고 제가 전문가로서 느낀 것은 우리나라 아이들의 키가 이제 점점 성장 속도가 둔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그런 요인들을 우리가 좀 사회적이라든가 의료인 입장에서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서 제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성조숙도 많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은 사회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들을 같이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회라든가 또 학교라든가 또 의료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노력을 통해서 개선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김성훈 한의원 대표원장 김성훈 박사님과 함께 우리 아이 키 키우기 프로젝트란 주제로 어린이 성장장애와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 성장은 유전적인 면보다는 환경적인 면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정말 희망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 방학 그냥 보내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의 건강을 꼼꼼하게 살피신다면 후회하지 않을 미래를 선물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작했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